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미움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5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만큼 배신을 당했을 때 밀려오는 배신감과 미움은 더 큰 법이라더군요. 저 또한 그런 배신으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죠. 때문에 그 미움만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요. 세상 일은 끝까지 살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놨던 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4살 연상이던 남편과 나이 27부터 시작한 연애를 무려 8년을 했었어요. 우연한 만남 이후 연애를 시작할 당시 남편은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시기였죠. 그랬던 만큼 수입이 적고 불안정했기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전 그런 남편을 많이 배려하며 연애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기에 제가 남편의 지갑에 돈을 채워준다거나 생활에 보탬이 되어준다거나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전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기념일에도 비싸고 좋은 선물은 기대하지도 않았었죠. 게다가 남편은 너무 바쁠 땐 저를 거의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더해져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해했었죠. 돈도 시간도 너무 없는 나라서 항상 미안해 문주야. 너도 다른 직장인 연인들처럼 기념일이면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비싼 선물도 주고받고 싶을 텐데 난 항상 너한테 받기만 하네.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남편이 성장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변함없이 응원해줬습니다. 연애 중 남편은 조교수로 임용된 후 피나는 노력 끝에 평균보다 조금 이른 나이인 나이 39에 부교수로 승진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똑똑하고 학문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부교수로 승진했던 때 남편은 제게 청혼을 해줬어요. 그렇게 제 나이 35, 남편의 나이 39에 우린 긴 연애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흰 서로의 가정사는 알아도 가족은 만나지 않았었기에 저흰 결혼을 하기 인사를 드릴 때 양갈 각각 처음 방문했어요. 평소 제게 남편에 대해 많이 들었던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남편을 많이 환영해줬죠. 그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큰절까지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문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면서 두 분께 인사도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주가 절 믿고 기다려준 만큼 저 정말 문주한테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친정에 첫인사를 마친 우린 다음으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처음 뵙게 된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나와 저를 버선발로 맞아주셨죠. 아유, 우리 며느리, 내가 널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니? 드디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내가 항상 말로만 듣던 너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네가 우리 준혁이 옆에서 그동안 정말 많은 힘이 되어줬었다며? 그래서 언젠가 네가 내 며느리가 되면 너한테 정말 잘해주겠다고 내가 무지하게 다짐했었단다. 시어머니의 격한 환영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 딱 한 분뿐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셨다던 시아버진 남편 나이 20대 중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3층짜리 건물에서 나오던 월세로 생활을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형편이 좀 넉넉하다고 마냥 외아들이 남편을 오냐오냐 하던 분은 아니었기에 남편이 벌이가 적을 때도 용돈을 퍼주거나 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전 연애 시절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마냥 내 아들을 하며 자식을 감싸는 분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처음 뵀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좋은 분이더라고요. 준혁이 넌 널 이만큼 기다려준 문주한테 평생 고맙다고 절하고 살아야 돼. 이 엄만 항상 문주 편일 테니까 너 앞으로 잘해야 된다. 처음 본 날부터 대놓고 자신의 며느리 편이라고 말해주던 시어머니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결혼 후 당연하게도 전 그런 시어머니와 정말 잘 지냈어요. 시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리고 이젠 유일한 가족이던 제 남편까지 장가보낸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 전 시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남편 없이도 가끔 혼자 찾아가기도 했죠. 어머님, 화장실 청소 담당 며느리 왔습니다. 아직 각층 화장실은 청소 안 하신 거죠? 제가 후딱 가서 하고 올게요. 저는 가끔 시어머니의 건물로 찾아가 건물 청소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관리하던 건물 청소를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다 하셨었어요. 사람은 항상 일을 해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건물 구석구석에 대해 알아야 관리하기도 쉽고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가끔 보니 시어머니는 건물 임차인들에게도 정말 예의 있게 잘해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좋아서 전 일부러 건물 청소 중에서도 힘든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또 전 서울에 살면서도 한강 나들이를 가본 지 오래됐다던 시어머니 모시고 한강에 놀러가 라면에 맥주를 먹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직 돌이 안 됐던 큰아들은 남편에게 맡기고서요. 이건 여자들끼리 데이트라며 말이죠. 또 전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도 항상 직접 골랐는데요. 한 번은 시어머니를 위해 시어머니와 저만의 커플 금팔찌도 맞춰 생신 선물로 드렸었어요. 팔찌 안쪽엔 우리의 이니셜까지 함께 새겨서요. 그때 제 선물을 받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끼니. 화장대에 잘 보관해뒀다가 아주 중요한 날에만 끼고 나가야겠구나. 고맙다, 애미야.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18K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끼고 다니세요. 상하면 새로 맞춰드리면 되죠, 뭐. 아니야. 이렇게 의미 있는 물건은 잘 아껴둬야지. 그 후 정말 시어머니는 그 팔찌를 자주 차지도 않고 소중히 보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시어머니께 잘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결혼한 지 2년 뒤에 첫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두 번 모두 직접 제게 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전국 각지에서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다 사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후엔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며 명절 제사도 없애버리셨죠. 산 사람이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분명 조상님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다. 물론 명절 음식은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처음엔 제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기고 우겨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와 셋이 둘러앉아 음식을 거둘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명절이면 셋이 앉아 음식을 하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던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솔직히 전 손이 막 야무진 편은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못생기게 붙여진 며느리표 전을 보며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듯 말씀하곤 하셨죠. 아유, 아주 귀하고 특별한 전이로구나. 세상 모든 음식이 다 똑같이 생겨서야 되겠니? 나네미 네가 붙인 전들이 훨씬 귀엽고 예뻐 보인다. 요새 사람들 말로 그 뭐라고 하더라? 유니크. 유니크한 전이잖니.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금은 풀이 죽었던 제 기분도 다시금 활짝 피어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예쁘게 해주시고 절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니 저는 제가 정말 복받은 아내이자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3살이 됐던 해부터 시어머니가 점점 변해가셨거든요. 예, 에미야. 요즘 사람들은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같은 데로 이직도 잘한다는데 넌 이직 생각이 없니? 당황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자꾸 제게 이직 강요를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대기업, 공기업으로 이직을 권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전 제 의견을 잘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꽤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대기업, 공기업 같은 데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제 학벌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도 않고요. 지금 애들도 둘이나 있는 절
더더욱 강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회사에서 받아주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월급도 괜찮고 애들 때문에 자주 쓰게 되는 연차 가지고 눈치도 안 주고요. 근데 어머님, 왜 자꾸 저한테 이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휴, 아니다, 됐어. 제가 물어도 이유도 말 안 해주시고 정말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결국 이내 시어머니 이직 권유는 잦아들었는데 그 다음엔 갑자기 또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업이요? 아무 계획도 없는 제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해봐. 사업한다는 사람이 지천에 깔린 시대인데 너라고 못할 거 있니? 아무리 사업가가 흔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그렇게 무거운 도전할 재량도 안 되고 지금 회사 생활에도 만족한다니까요. 게다가 그 사업 자금은 또 어쩌고요. 어머님이 대주시려고요?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러시니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홧김에 사업 자금을 대주시려고 계속 이러시는 거냐 물었더니 정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걸 내가 왜? 네 친정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솔직히 우리 아들이 부교수 월급 받으면서 너보다 돈을 훨씬 잘 벌어오는데 네 친정에서 그 정도는 도와주셔도 되지 않니? 네? 아니 제가 사업 생각이 없는데 왜 친정 부모님께 손까지 벌려가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망하면요. 어머님, 전부터 진짜 이상하신 거 알아요? 대체 왜 자꾸 제가 직장을 바꾸길 바라세요? 오늘은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전 그날은 무조건 대답을 들을 생각으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잠시 달싹거리더니 이내 본심을 말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엄청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음, 아니 솔직히 우리 준혁이가 부교수긴 해도 무려 교수인데 주위에서 자꾸 며느리가 너무 기우는 애가 들어왔다고 말하잖니. 처음엔 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영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더라고. 물론 난 여전히 네가 좋지만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교수 남편한테 너무 안 기울게끔 발전하려는 노력은 좀 해야 좋지 않겠니? 사람들이 며느리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좀 할 말이 없기도 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며느리는 제가 너무 기울어서 제 남편이 좀 아까워 보인다. 그거네요. 그리고 주위에 보이기에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니? 뭐 의미가 틀리진 않다만 어쨌든 너도 좋은 직장 다니거나 대표 소리 들으면 좋은 거잖아. 에휴, 근데 자꾸 네가 능력이 안 된다고만 하니 솔직히 좀 아쉽긴 하구나. 어머님, 저희 지금 벌이로도 충분히 애들 잘 키우고 넉넉하게 살고 있고요. 전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전 지금 이대로도 제가 충분히 좋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눈에 이젠 제가 차지 않는다니 그건 참 서운하고 속상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 비해 며느리인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워 계속 그런 강요를 했던 겁니다. 또 제 남편은 작은 아들이 4살이 됐던 애 조금 이르게 드디어 정교수로 승진도 했거든요. 그쯤부터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꼬투리도 잡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선물이에요. 지갑이네? 에휴, 이런 거 말고 나도 다른 교수 자식돈 부모들처럼 명품백 크루즈 여행권 이런 거 좀 받아볼 수 없니? 하긴 그것도 에이미 너도 돈을 잘 벌었을 때나 기대할 수 있는 얘기겠지. 어머님, 저번에 지갑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열심히 골라서 사온 건데 왜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것도 명품이에요. 그리고 명품백도 여행도 저희가 해드려도 되지만 어머님 돈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걸 저 혼자 고른 것도 아니고 남편도 동의한 선물인데 왜 저한테만 아쉬운 소리를 하세요? 예, 에이미야, 너 전 좀 예쁘게 못 붙이니? 언젠 제가 만든 전이 제일 귀엽고 유니크하시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실력 많이 늘어서
제가 만든 거나 남편이 만든 거나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으세요? 너랑 준혁이랑 같아? 준혁이는 교수잖아, 교수. 그것도 무려 이 나이에 정교수. 얘가 대학생들 가르치고 자기 공부하느라 얼마나 바쁜 앤데 이런 것까지 잘해야 되니? 너처럼 회사 설렁설렁 다니는 애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가뜩이나 바쁜 우리 아들. 너랑 똑같이 음식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구만. 네? 언제 남의 집 귀한다 고생시키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자꾸 애들 아빠랑 저랑 비교하시는데 전 제가 왜 자꾸 그런 불쾌한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대체 왜 자꾸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절 괴롭히세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네가 좀 키운다고 시집살이 시키니 뭐라니. 그냥 이 정도 아쉬운 말도 못해? 너도 참 드세다, 어? 시어머니는 제가 드리던 선물에도 제가 하는 음식에도 전부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말 기분 상하고 당황스럽더군요. 아무리 주위에서 첨언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 귀가 팔랑거릴 수 있답니까? 시어머니는 주위에서 하는 이간질을 듣고 자꾸 저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답답한 와중에 더 서운했던 건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하도 그러면 어머니도 좀 휘둘릴 수도 있지.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잘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당신 지금은 좀 이해해줘. 나도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 근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시잖아. 그리고 난 어머니께 못했어? 당신은 어떻게 이 와중에 어머니 편을 들 수가 있어? 당신한테 처가 식구들이 있지만 어머니께 나뿐인데 그럼 나라도 어머니 편을 들어드려야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가 그러실 땐 그만하셔라 하고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당신 푸념도 매번 들어주는데 고작 우리 어머니 말씀 좀 못 참아줘? 아유 몰라. 그만해. 나 피곤해.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심이 없다는 듯 말하는 남편의 말이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어요. 게다가 언젠가부터 남편은 정교수가 된 후 학교 일이 너무 바쁘다며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애들과 집안에도 무관심해지더군요. 또 나가? 학교 일이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주말까지 매번 외출을 해? 집이 무슨 하숙집이야? 당신 나랑 얼굴 마주보고 얘기 나눈 게 언젠지 기억은 해? 애들이랑 언제 놀아줬는진 아예 기억도 안 나. 너무 바쁘다고 좀. 애들은 당신이 좀 보면 되고 우리 연애 시절까지 합하면 함께한 시간이 15년인데 아직도 나랑 그렇게 붙어있고 싶어? 이젠 서로 좀 떨어져 있을 때도 됐잖아. 남편은 점차 제게 질린 사람처럼 굴었어요. 너무 서럽고 화도 났죠. 그렇게 이 결혼 생활에 지쳐가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부교수 시절부터 그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자기가 다니던 대학의 조교수와 바람이 났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전 자꾸만 귀가가 늦어지더니 나중엔 주말에도 학교에 가야 한다며 매번 외출하던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귀가와 외출 때문만은 아니라 제가 남편 휴대폰에 사진 접속 애들 사진을 보려 휴대폰 잠금을 풀어달라고 해도 끝까지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낸다든지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나가서 전화를 받는 횟수가 잦아진다든지 하던 너무 많은 이상한 낌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 남편의 뒷조사를 해봤더니 남편이 저보다 무려 6살이 어린, 그러니까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리던 조교와 바람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전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향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15년 넘게 함께한 날 두고 자기 학교 조교수랑 바람이 나?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공부하고 논문 쓰는 데만 그 좋은 머리를 다 갖다 썼니? 그렇게 의심되게 행동하는데 내가 뒷조사를 안 해봤을까 봐? 난 인생이 가장 빛나던 시기에 당신을 만나 내 청춘을 다 바쳤어. 그런데 그깟 교수 좀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니? 대학생들 가르친다던 인간이
어디서 이런 인성 파탄난 짓을 해? 세상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당연히 싹싹 빌어야지. 두고 봐. 난 당신하고 당연히 이혼도 할 거고 내가 수집한 증거 당신 학교에 전부 제보해버릴 거야. 어디 어렵게 된 정교수 자리 왠지 1년도 못 버티고 학교에서 쫓겨나봐. 너도 그 기집애도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여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어?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뭘 원해? 애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다 말만 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학교에 알리지만 말아줘. 나 진짜 교수 인생 끝나면 안 돼. 난 교수 자리에 내 평생을 다 걸었다고. 너무 큰 배신감에 전 학교에 모든 걸 알려버리겠다며 겁박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겁하며 아이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저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곤 얼이 빠져있던 그놈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애초에 세상 겁나 짓을 왜 하니 쓰레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알았어. 그럼 위자료까지 다 해서 우리 재산의 80% 나한테 내놔. 그리고 애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당신처럼 더러운 인간한테 무슨 좋은 걸 배우게 하려고 애들을 당신한테 보내? 당신은 양육비는 앞으로 따박따박 내놔. 애 한 명 앞에 100만 원씩, 다달이 총 200만 원씩. 재산을 그렇게나 가져가고 또 다달이 200씩이나? 왜? 싫어? 애들 양육비 잘 벌어오라고 당신 학교 알리는 거 참아줄 생각이었는데 생각 바꿔서 당신 학교에 죄다 퍼뜨려줘? 그게 낫겠어? 아니야. 줄게. 200만 원. 그러니까 제발 내 교수 목숨만 끊지 말아줘. 여보, 내가 진짜 쓰레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남편에게 왜 바람을 피웠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남편이 절 배신한 건 확실했고 그 여자랑 진심으로 만나고 있었든 아니든 제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직 어차피 이혼할 거 어떻게 하나라도 그놈에게 더 빼앗아 올까 하는 것뿐이었죠. 그놈도 변명해봤자 도움될 게 하등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무조건 싹싹 빌기만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 전부를 들어주겠다면서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가 당신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지금 이 모습 다 촬영해놨거든? 만약 앞으로 애들 양육비 한 달이라도 밀리기만 해봐. 그럼 이거 그대로 당신 학교로 전송되는 거야. 알았어? 난 살면서 사람을 증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증오라는 감정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어. 난 당신이 평생 두 발 뻗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송곳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고 밤에 잘 때마다 가요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서서히 시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순순히 이혼하는 건 당신이랑 그 기집애가 잘 살기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구더기 옆에 남아서 나까지 진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싫어서야. 꼭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 알았어? 그렇게 그놈에게 마지막 으름장과 악담까지 쏟아낸 전 그 길로 그놈을 시댁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버틴다고 뾰족한 수도 없었던 그놈은 대충 진가방을 싼 뒤 눈물을 닦으며 쫓겨나야 했죠. 가뜩이나 갈기갈기 찢긴 제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준 건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었어요. 준혁이한테 얘긴 들었다. 니들 이혼한다며? 네, 그 인간이 바람 피워서요. 저요, 그 인간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전 적어도 시어머니가 그때만큼은 제게 미안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절 비교하며 변해갔다지만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원래 개념도 있고 인성도 바른 분이었으니 변해봤자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으로 변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만 굽는 법이더라고요. 에휴,
일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돌아서 내 마음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이혼해라. 솔직히 난 우리 아들 마음 이해도 가. 시엠이 나도 며느리 네가 아쉬웠는데 걔라고 눈이 안 높아졌겠니? 그 여자엔 언젠가 우리 아들처럼 될 가능성도 많은 조교수라며. 사람은 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니? 너한테 미안하게 됐다만 다 순리대로 됐다고 생각하자꾸나. 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순리요? 세상 어떤 사람이 순리대로 살겠다고 바람을 피워요. 어머님,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언젠 애들 아빠한테 평생 저한테 절하면서 살라더니 어떻게 이 상황에 애들 아빠 편을 들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우리 아들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 편을 드니? 너도 자식 낳아봐서 알겠지만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감싸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재산도 애들 양육권도 다 가져간다고 했다며?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니? 내가 재산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성진이 우리 큰손 좀 두고 이혼해라. 사실 나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황당하더군요. 제게 전화한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 남편 편을 들더니 제게 큰아들의 양육권까지 내놓으라고 말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생김새가 남편과 붕어빵이었던 저희 큰아들은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전 기가 차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제가 정신 나갔어요? 바람난 인간한테 애를 보내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보니까 애들 아빠가 인간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게 다 어머니께 잘못 배워서 그런 거네요. 어머님은 그렇게 교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인간은 자랑이 아니라 창피해야 될 인간이에요. 뭐라고? 창피요, 창피. 교수면 뭐해요?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이나 피우는 인성은 아예 바닥인 인간인데요.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할 시간에 어머니 그 잘난 아들 인성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하긴 어머님 인성도 피차 일반인 것 같으니 교육이 소용이 있겠냐마는요. 제가 그 인간한테 악담이란 악담은 다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 인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딱 그 인간한테 했던 말들이니까요. 잠시나마 제 두 번째 부모님을 잘 얻었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 보고 살지 말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래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아파서요. 그리고 그만큼 미움도 정말 많이 짙어졌죠. 이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됐지만 도저히 상간녀 또한 가만둘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학교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바람 증거들을 전부 복사해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상간녀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윤지영 씨 집 맞죠? 저 윤지영 그 여자랑 바람난 인간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누구랑 뭘 해요?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상간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의 더러운 짓거리를 모르고 있더군요. 저는 상간녀의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며 증거들을 넘겼고 뒤늦게 현관으로 나온 상간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간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넌 잘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니? 야, 좀 알아보니까 너 다른 학교에서도 유부남 교수 꼬셔서 좀 놀았더라? 상습적으로 유부남만 노리면서 재미 보고 다니다 본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뒤통수에 짱돌 찍힌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쓰레기야. 내가 너처럼 비도덕적인 인간은 절대 교수 못 되게 해달라고 맨날 물 떠놓고 빌 거야. 야, 윤지영, 너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야? 어? 이게 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켜 놨더니 이런 기아말 짓을 하고 있어? 너 오늘 어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보자. 아빠, 아빠! 그렇게 일침을 날린 전 상간녀의 발치에 침까지 탁 뱉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분노한 상간녀의 부친이 상간녀를 호되게 혼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 후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냈고 남편에게 재산과 양육비도 잔뜩 받아낸 뒤 이혼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의 양육권을 뺏으려 했지만 법은 제 편이었죠. 부모님과 여동생 내외는 이혼한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전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꿋꿋이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그들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전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고 싶었지만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 가끔씩 애들을 전 남편이 들어가 살고 있던 시댁에 보내야 했기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랬기에 전 남편에게 대충 전 남편과 상간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두 연놈은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부모가 상간녀의 머리카락까지 죄다 자르며 그들의 만남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진 후 상간녀는 부교수 승진에 계속 실패하다 결국 교수로서의 길을 포기했다고 해요. 자세한 이유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더러운 여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보단 훨씬 잘된 결말이라고 생각했죠. 당신도 은근히 교수 며느리 욕심내던 당신 엄마도 꼴 좋게 됐네.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당신이랑 그 여자 얘기를 해? 우리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야. 그래서 당신은 은근히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난 우리 애들만 아니었으면 당신 전화 애초에 차단해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더는 알고 싶지도 않은 당신 얘기 앞으로도 꺼내지 마. 귀 썩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염치도 없게 제 간을 보던 그놈에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천벌을 받은 건지 저와 이혼한 지 8년 만에 시부와 똑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발견됐을 땐 이미 말기였기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 아이들을 봐서 남편의 장례식장에 가긴 갔었지만 그 어떤 슬픔도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 안엔 아직도 전 남편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성진아, 성효가 니들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니. 그날 시어머니는 아끼던 저희 큰아들을 안고 정말 많이 오열했어요. 그리곤 제 쪽을 쳐다보긴 했지만 미안해서인지 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할 말도 없었기에 전 조문을 마친 뒤 아이들과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뒤부터 애들도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당시 14, 12살이던 아이들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었다는 것과 시어머니가 그런 전 남편의 편을 들었었다는 걸 친정 식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알게 됐었거든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생겨 더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완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신경은 끄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웬 택배를 보냈더군요. 박향순, 니들 할머니 이름이 맞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택배를 보냈다니? 한번 전화해보세요, 어머니. 됐다. 그 양반 번호 차단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수작인 건지. 대체 뭘 보냈나 궁금하다가도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무슨 수작인가 싶어 저는 그 택배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도 깊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저녁을 차리는 사이 당시 18살이던 큰아들이 택배를 뜯어봤나 보더군요. 큰아들은 의아한 목소리로 거실에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택배를 뜯어봤는데요.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물건이 2개 들어있어요. 저는 큰아들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가 보낸 물건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택배 상자 안엔 팔찌 하나와 노트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그 팔찌를 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주 오래전 제가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었던 커플 금팔찌였죠. 아직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시어머니와 제 이니셜이 과거의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대체 시어머니가 이걸 왜 보냈나 싶어 전 이번에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엔 저에게 보내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작성한 1년지 편지가요. 노트엔 중간중간 눈물 자국도 묻어 있었고 그 내용들엔 시어머니의 절절한 후회가 잔뜩 적혀 있었어요. 모년 몇 월 며칠. 애미야, 잘 지냈니? 오늘은 유독 밤바람이 춥더구나.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려 양말을 두 켤레나 겹쳐 신었는데 겉에 신은 양말을 보니 네가 사다 준 양말이더라고. 나와 준혁이가 널 배신한 건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도 네가 날 생각해줬던 흔적은 이렇게 내 집에 가득하구나. 날 생각해서 네가 사다 준 양말, 지갑, 손수건, 식탁보 같은 거 말이야. 정말 사람 곁에 오래 남는 건 명품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마음이건만 그땐 그걸 잘 몰랐던 것 같다. 내가 내 복을 내 발로 차버린 거지. 넌 지금도 어디선가 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애들을 잘 키우고 있겠지? 보고 싶구나. 모년 몇 월 며칠. 혜미야, 오늘은 내 생일이란다. 넌 이미 다 잊었겠지만 말이야. 너랑 준혁이가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생일이면 항상 내 집엔 웃음이 넘쳐 흘렀지. 신나서 뛰어다니던 성진이랑 성혁이 웃음소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던 준혁이랑 예미 네 노랫소리가 가득했어. 네가 항상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 하늘 갈 날이 머지않은 지금에서야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겐 이런 걸 그리워할 자격도 이젠 없겠지? 난 너에게 미안해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디서나마 내가 하늘에 가서도 난 너와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길 빌 거란다.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겠지. 노트는 이런 시어머니의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일기 같은 편지들을 전부 읽어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행복했던 기억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차올라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편지들 중 곳곳엔 시어머니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적혀져 있던 거였어요. 당시 80이 훌쩍 넘었던 시어머니는 노화와 지병으로 인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신은 살 자격이 없다며 병원에 입원도 않고 집에서 약만 먹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 차단을 풀고 아주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전화를 받고 놀란 시어머니에게 울며 소리쳤어요. 예, 애미야. 잘 지냈니? 내가 잘 지냈든 못 지냈든 그게 어머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준다고 그쪽을 용서했다거나 하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 할머니니까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니까. 이걸 이제 와서 대체 왜 보냈어요?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것들 받고 마음 약해져서 나 좀 용서해다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애들 휴대폰으로라도 전화를 하지. 이게 무슨 감성팔이에요? 미안하다. 난 그냥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 너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이젠 알겠다고 말이야. 우리 준혁이 하늘 가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성진이한테 연락하니까 성진이가 그러더라. 자기랑 동생도 이제 왜 부모님이 이혼했는지 다 알게 됐고 그때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차마 연락을 못했단다. 시어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속이 깊었던 큰아들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연락을 했었다는 걸 제게 전혀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큰아들의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애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혼자 자식 잃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이 쓸쓸히 늙어가다 보니 자신을 누구보다 잘 챙겨줬었던 제가 생각나며 전보다 훨씬 큰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참회하듯 일기 같은 편지를 써오다 이젠 생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라도 제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안다. 나도 내가 염치 없는 거. 내가 과거에 너에게 잘못을 참 많이 했었지. 우리 준혁이가 바람 피웠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말이야. 난 그냥 그땐 주위 말만 듣고 욕심이 너무 났었다. 우리 아들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야. 그런데 네 말이 맞았던 거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던 거다. 아무리 잘난 여자라고 한들 너처럼 나랑 준혁이를 위해주랜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걸 참 일찍도 아셨네요. 이렇게 후회할 거 그때 나한테 대체 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좋아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제게 미안은 해줄 거라고 얼마나 믿었는데요. 제가 어머님이랑 애들 아빠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얼마나 엉망으로 얼룩진째 살아왔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내가 나이만 먹었지 너무 어리석었다. 애미야.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애미 너랑 우리 손주들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고 싶구나. 그냥 하늘로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말이야. 하지만 안 되겠지?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겠지? 전 이제와 사과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서름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어요.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방으로 달려올 정도로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묵은 원망을 전부 쏟아내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하더군요. 아마 전 그 긴 세월 꾹꾹 눌러담기만 했었던 미움과 원망 때문에 체한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 후련해진 전 약간의 망설임 끝에 결국 애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시댁에 갔습니다. 애들에게까지 강요한 건 아니었는데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마음이 약해져 절 따라 나섰던 거죠. 애미야,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네가 안 와줘도 차마 할 말이 없었는데 성진아, 성혁아 잘 지냈니? 이 할미 많이 원망했지? 찾아온 저와 애들을 본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다 이내 서럽게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마음이 여렸던 아이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흐느꼈죠. 저 또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원망스레 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사과 받아달라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사셔야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집에서 왜 이러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살 생각을 하겠니? 그래도 사세요. 얼른 짐 싸서 병원에 입원부터 하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어머님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날 용서해 주겠단 말이니? 더는 미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계속 원망한다고 제가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는 삶을 자포자기하듯 내려놔던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찾아갔던 겁니다. 그 후 전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하실 시어머니께 계속 발톱을 세워 뭐 하겠나 싶어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을 걷어내고 한동안 자주 찾아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갈 때도 있었고 저 혼자 갈 때도 있었죠. 처음엔 아직 원망이 식지 않아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전 서서히 시어머니와 예전을 추억하며 덤덤히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됐어요. 그거 아니 애미야. 난 언젠가부터 저는 입에 대지도 않았단다. 예쁜 전을 봐도 못생긴 전을 봐도 네 생각이 너무 나서 말이다. 전 그 뒤로 억울해서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누가 제 전이 하도 못생겼다고 자꾸 트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 이젠 내다 팔아도 될 정도로 전 진짜 예쁘게 만들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나중에 회사에서 은퇴하면 전집 차려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그건 내 덕이 맞구나. 우린 과거를 추억하며 이런 농담도 하고 또 때론
오래전 함께 떠났던 여행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낀 건 시어머니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립다는 듯이 물결인 목소리로 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끝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엔 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요. 속죄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마음 좀 편히 비우세요. 저도 살면서 어머니께 받은 것들도 분명 많으니까 우리 그걸로 그냥 퉁쳐요. 사과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무거운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놀라운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이건 더 늦기 전에 꼭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아마. 나 이미 변호사 통해서 내 유산 다 정리해 놨다. 나 우리 준혁이랑 바깥 양반 옆으로 가면 나 살던 집이랑 내 상가 건물은 네 앞으로 가게 될 거야. 네? 아니 그걸 저를 왜? 넌 이제 날 용서했다고 했지만 아직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단다. 아마 그건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지. 내 남은 재산을 전부 네 앞으로 주고 가는 건 내 속죄의 일부란다. 거절할 생각은 말거라. 어차피 피부치라곤 우리 성진이 성혁이밖에 안 남은 내가 재산을 남기면 누구한테 남기겠니? 그 돈으로 너도 편하게 살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잘 시켜다오. 정말 정말 미안했다 에미야. 시어머니는 제게 택배를 보내기 전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제 앞으로 돌아오게끔 조치를 취해 놓으셨더군요. 그만큼 시어머니의 죄책감이 컸었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져 전 시어머니를 따라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찾아온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 장례식도 직접 치러드렸죠. 저는 시어머니가 이젠 하늘에서 시아버지와 전 남편을 만나 긴 외로움에서 벗어나셨길 진심으로 바라드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아직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시어머니를 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덤덤히 살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과 집 중 집은 이미 처분했고 저는 앞으로 그 돈과 건물은 잘 보존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저희 애들을 위해서만 쓰다 결국엔 아이들 앞으로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것이 저와 시어머니 모두를 위한 가장 옳은 쓰임새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짧지만 강렬했던 시어머니와의 재회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낸 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한 잘못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후에는 꼬리가 아주 긴 그림자처럼 자신의 삶의 오랜 어둠을 드리울 거라는 메시지를요. 물론 후회 따윈 알지도 못하는 악한들도 분명 존재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제 시어머니처럼 후회로 인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후회라는 고통에 빠져 오랜 시간 허우적대지 않도록 사람은 항상 욕심과 이기심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어렵게 적어본 사연을 이만 마무리하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